성공을 새로이 규정하라. 가장 의미 있는 형태의 성과는 진전이다. 잠재력을 가늠하는 궁극적인 지표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도달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했는지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히든 포텐셜, 지은이 애덤 그랜트, 옮기니 홍지수, 발행 한국경제신문, 발행일 2024년 1월 25일입니다. 우리 안에 숨은 잠재력을 발휘하는 성취보다 더 위대한 성취는 없다. 타고난 재능, 노력, 운보다도 더 강력한 잠재력의 놀라운 과학. 이 책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직 심리학자이자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그는 전작인 오리지널스, Think Again 이후 3년 만에 많은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숨은 원동력,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남달라 보이는 재능이나 자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며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 안에 숨은 잠재력을 발굴하고 키워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음을 매우 실용적인 전략과 현실적인 조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나는 기술. 버거운 과제에 직면하면 능력과 자신감 둘 다 필요하다. 우리가 지닌 기량과 기대 수준을 높이는 역량을 갖추려면 우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장애물을 위협으로 보면 항복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가 많다. 장벽을 극복해야 할 난관으로 취급하면 분연히 떨쳐 일어서게 된다. 장애물을 극복할 난관으로 보려면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개념을 밝혀낸 개척정신이 강한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최근 성장을 믿는 마음가짐은 이를 지탱할 임시 구조물 없이는 별 소용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만 5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실험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성장을 믿는 마음가짐을 길러줄 때 교사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들이 다니는 학교가 도전하는 정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일 때라야 비로소 성적이 오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 임시 구조물을 건네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임시 구조물을 조립해야 할지 모른다. 바로 여기서 자구책이 필요하다. 자력은 이미 존재하는 재원을 동원해서 궁지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힘이다. 이 용어는 말을 타고 가다가 말과 함께 늪에 빠진 한 남작에 대한 민화에서 비롯되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남작의 머리카락이 신발끈으로 바뀌었다. 자구책은 보통 개인적인 역량으로 여긴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다. 장애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은 신발의 끈을 당겨 올리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개인주의를 거칠게 표현한 용어처럼 들린다. 독자적인 행위다.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할 역량과 자신감을 얻으려면 자구책에 상호 의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서도 이를 본 적이 있다. 어느 가을 나는 와튼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기말시험이 여느 때와 달리 매우 어렵다고 공지하고 맛보기로 예상 문제 몇 개를 나눠주었다. 학생들은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다음 시간에 출석해서는 사지선다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시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싶었지만 학생들의 자신감만 훼손한 셈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심지어 학급 평균이 낮으면 점수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래도 학생들은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회의에 가득 찼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작은 제안을 하나 했다. 풀리지 않는 사지선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정답을 알 만한 학생의 이름을 적어도 된다고 했다. 정답을 맞힐 학생의 이름을 맞히면 점수를 주겠다고 했다.
TV 프로그램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서 출연자가 문제의 정답을 모를 때 자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는 방법을 뜻하는 생명줄에 상응하는 장치였다. 그 후 나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앞선 해의 시험과 비교해 볼 때 그해 학급 평균이 몇 점이나 올랐다. 생명줄 덕이 아니었다. 뒤이은 수년 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학급의 성적은 계속 올라갔다. 나는 이 현상을 설명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해석 목록을 만들었다. 시험이 더 쉬워지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이전 학생들보다 더 똑똑해지지도 않았다. 마침내 나는 이유를 알아냈다. 사소한 생명줄이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모든 내용을 터득해야 했다. 친구들과 분담해서 자기가 맡은 부분만 터득해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한 문제에서 보너스 점수를 얻으려면 누가 뭘 잘 아는지 파악해야 했다. 따라서 혼자 공부하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학생들은 작은 집단으로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핵심적인 개념들을 통합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임시 구조물을 만들었다. 그 다음 학년도 학생들은 협력을 한 차원 높였다. 그들은 한 학기 전체를 통틀어 배운 내용으로 거대한 지도를 만들었다. 한 학생은 토요일 오후에 공부할 방을 예약하고 학급 전체를 초청해 지식을 한데 모았다. 다른 학생들도 십시일반해 각자 교과서, 참고서, 연습용 퀴즈에서 읽고 요약한 내용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혼자서 만든 자구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든 자구책이 가장 튼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식이 풍부한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면 성장을 촉진한다는 증거가 상당하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어느 팀이 최고의 성과를 올릴지 예측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동료들이 서로 얼마나 자주 상부상조하는지다. 의과 대학원에서 학생들은 교수진 못지않게 동료 학생들에게 많이 배운다. 내가 가르치는 토요일 강좌에는 전문가인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학생들은 집단으로서 지식을 한데 모아야 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배우기도 한다는 사실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가르치는 행위는 놀라울 정도로 막강한 학습 방법이다. 16개의 연구 자료를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을 무작위로 나눈 뒤 한 집단에게는 또래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했더니 가르친 학생들이 자기들이 가르친 과목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읽기를 가르친 학생들은 읽기 점수가 높아졌다. 산수를 가르친 학생들은 산수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가르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더 많이 배웠다. 한 연구 집단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가르친 사람은 본인이 가르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르친 과목의 교본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그 과목에 대한 태도도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교습 효과라고 일컫는다. 초보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현상이다. 뭔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방법이다. 상기하면 더 잘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설명한 내용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교습 방법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불편한 느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의 학습 효과가 급상승한다. 자기는 잘하지 못해도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문구에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난다. 자기는 잘하지 못하지만 가르침으로써 가르친 내용을 자신도 터득하게 된다. 역사학자 헨리 애덤스는 중세 역사 강의를 함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처음에 자신은 중세 역사에 대해 전혀 몰랐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점점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미술 과목을 가르치면서 목탄과 물감으로 추상화 기법을 연마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교수인 물리학자 존 프레스킬은 양자 컴퓨팅을 가르치겠다고 자원해 그 분야를 터득했다. 색다른 종류의 휴식 시간. 독서에 대한 애정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최근 핀란드 독서센터에 따르면 부모 절반 이상이 자녀들에게 흡족할 만큼 책을 읽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핀란드 독서센터는 우선 핀란드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빠짐없이 무료로 책을 한 권씩 주기 시작한다. 집안을 책으로 가득 채우는 게 출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심리학자들은 깨달았다. 자녀들이 독서를 즐기기를 바라면 책을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식사 시간에 차 타고 갈 때,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을 때 책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선물로 주고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주목하는 대상을 주목한다. 부모가 주의를 집중하는 대상이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라고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셈이다. 내 딸 엘레나가 유치원에 입학하자 내게 왜 책을 안 읽는지 물었다. 내 책꽂이에는 책이 넘치도록 꽂혀 있었다. 내 딸은 어떻게 작가가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했을까? 배우가 영화를 보지 않거나 화가가 미술관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 한다고 여긴 셈이다. 그러다 문득 내 딸이 내가 소설을 탐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이유를 깨달았다. 나는 딸이 잠든 후에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었다. 다음 날 밤 나는 딸에게 나와 같이 첫 번째 해리포터를 읽자고 했다. 엘레나의 언니도 합류했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몇 쪽씩 읽었다. 결국 우리는 책 한 권 전체를 큰 소리 내어 함께 읽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내 아이들은 가족 북클럽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찾으면 내 아내 앨리슨과 나도 그 책을 읽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다. 어느 날 밤 내 아이들이 잘 시간이 1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3명 모두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길래 현장을 덮친 적이 있었다. 취침 시간을 넘겨 책을 더 읽으려다가 나한테 들킨 거였는데 나는 가까스로 기쁨을 감추고 근엄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그만 자라고 말했다. 독서는 기회로 가는 관문이다. 독서는 아이들에게 배움을 계속할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그러나 책은 TV, 비디오 게임, 소셜미디어와 점점 버거운 경쟁을 해야 한다. 2000년과 비교해볼 때 2018년 핀란드의 평균적인 10대는 한 해 동안 여가용 독서에 77시간을 덜 썼다. 핀란드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열정은 해가 갈수록 사그라들고 있다. 고등학생이 될 무렵 학생들의 보통 독서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과 질색할 정도로 시름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 영어 영문학 강좌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손꼽히는 게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를 유발하는 책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억지로 고전 작품을 읽게 하는 관행이다. 학생들이 자기가 읽을 책을 직접 선택하고 읽으면 독서에 훨씬 열정을 품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선순환이다. 재미로 독서를 하면 할수록 읽는 실력이 향상되고 독서를 한층 더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독서를 좋아할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된다. 게다가 시험 성적도 향상된다. 교사가 할 일은 학생들이 고전을 읽게 하는 게 아니라 독서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펴주는 일이다. 핀란드에서 넬리 루히부오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읽기에서 헤매는 걸 보고 도서관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간이 현장 학습을 시켰다. 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 목록을 만들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직접 읽고 싶은 책을 선택했다. 학생들은 사서들과 친해졌다.
그리고 사서들은 학생들의 관심사가 뭔지 알게 되자 신간이 나오면 아이들의 흥미를 돋을 거리를 갖고 넬리의 학급에 들르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그 주에 읽을 책을 고르고 나면 넬리는 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싶은 장소도 선택하게 했다. 학생들은 곧 새로운 학급 전통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책을 들고 근처 숲으로 가서 나무 사이에 앉아 책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해 내내 넬리는 학생들에게 본인 마음에 든 책의 독후감을 쓰도록 했다. 넬리가 내준 과제는 내용을 요약해서 교사에게 제출하는 식의 전형적인 독후감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는 흥이 나지 않는다라고 그녀는 내게 말했다. 직접 관여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려고 학생들이 어떤 책에 대해 열정을 보일 때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그 책에 대해 발표하도록 했다. 이게 또 다른 전통이 되었다. 순식간에 넬리의 학급 전체가 전도 유망한 도서 비평가들로 가득 찼다. 이러한 관행을 통해 어디서든 거의 모든 아이에게 거의 무엇이든 배우고 싶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기회가 있으면 배움에 대한 흥미는 증폭된다. 내재적 동기 유발은 다른 이들에게 전염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책에 관해 이야기하면 자신이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그런 열정을 포착할 기회를 준다. 학습이라는 참기 어려운 어색함 받아들이기. 미국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실속 상황에서 빠져나와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의도적으로 뜻밖의 새로운 위협을 도입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깜짝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는 증거가 있다. 실속 훈련이 예측 가능한 일상이 되면 조종사를 실제 긴급 사태에 대비시키는데 효과가 없다. 모든 상황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다. 조종사는 불편함을 강화함으로써 불편함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고 불편함을 헤쳐나가면서 기량을 키운다. 불편함을 증폭하는 방법은 루이스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데 매우 중요했다. 루이스는 수줍음을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 둔감화부터 시작했다. 자신을 약간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그는 장난스러운 요정이 쓰는 모자를 쓴 채 거리를 활보하거나 춤출 때 디스코 조명을 발산하는 기능을 탑재한 레이저 포인터를 갖고 공연장에 나타나는 등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낯선 사람들이 먼저 자기에게 접근하도록 만들었다. 소란스러운 행사장에서는 귀마개를 나눠주고 술집에서는 사람들과 잔을 마주치면서 먼저 사람들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데 익숙해졌다. 스페인에서 6달이 더 흐르고 난 후 그는 탄탄한 스페인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이탈리아로 이주해 이탈리아에도 도전하기로 했다. 그가 언어 뽀개기 전문가가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다. 몇 달 만에 낯선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그를 자극 범람 요법으로 이끌었다. 루이스는 이를 사회적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일컫는다. 그는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면 가까이 있는 아무에게나 다가가 말을 걸고 5초 이상 투자한다. 형식상의 대화가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훨씬 큰 모험을 시도한다. 그는 스페인에서 발렌시아 출신의 누군가와 우연히 만났을 때는 그 지역 노래를 열창했다. 브라질에서는 숙소인 호스텔에 도착해 숙박계를 쓰면서 접수 직원에게 자신이 로마에서 같은 일을 할 때 중노동의 쥐꼬리 급여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줬다. 내가 보기에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실수 중 하나가 언어 공부는 지식의 습득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은 소통 기량을 구축하는 일이다. 라고 루이스는 지적한다.
학습은 실수를 인식하고 바로잡고 방지하는 과정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루이스는 언어에 유창해지려면 실수를 줄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늘리려 애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옳다는 증거가 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학생이 틀리게 추측한 뒤에 정답을 가르쳐주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사람들에게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면 실수를 오히려 덜 한다. 초기에 하는 실수는 정답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계속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루이스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야심만만한 목표를 세운다. 하루에 적어도 실수를 200개 하기다. 그는 자기가 하는 실수 개수로 진전을 가늠한다. 실수를 많이 할수록 빨리 진전하고 덜 꺼림칙해진다. 실수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극복하려면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라고 루이스는 지적한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루이스는 어색한 상황에 놓인 적이 적지 않다. 자신의 성별을 잘못 소개한 적도 있고 버스에서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 한 적도 있고 누군가에게 학문이 멋지다고 칭찬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책하지 않았다. 실수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가 실수해도 사람들은 대체로 노력이 가상하다며 칭찬해 주었다. 그러면 계속 노력하고 싶은 동기가 유발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선순환을 학습된 근면성이라고 일컫는다. 노력해서 칭찬을 받으면 노력한다는 느낌 자체가 부차적 보상의 가치를 띠게 된다. 계속 노력하도록 자신을 닥달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쪽으로 끌려간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첫날부터 말하기를 한다는 아이디어는 학습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코딩도 첫날부터 만들 수 있고 가르치기도 첫날부터 할 수 있고 코치도 첫날부터 할 수 있다고 말이다. 기량을 연습하기에 앞서 편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기량을 연습하면 점점 편안해진다. 몇 년 전 헤즈번은 자기 가족의 넷플릭스 계정으로 누군가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녀가 한국에 거주할 때 한국을 방문한 후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아버지가 몰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77세인 그는 빠른 속도로 어휘와 문법을 섭렵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가르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사실 이미 한국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 읽고 쓰기를 많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기는 두려워했다. 그러던 아버지가 마침내 말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현재 헤즈번은 언어 번역 서비스 회사의 창립자이자 전무이사다. 그녀는 약간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한 배움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는 전염된다. 새로운 난관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 아예 목표를 추구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문득 준비된 느낌이 드는 날은 오지 않을지 모른다. 눈 질끈 감고 뛰어내리듯 무턱대고 시작하면 준비된다. 엄연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를 비판하길 꺼리는 일이 없도록 나는 익명으로 피드백을 주는 양식을 나눠주고 적어내도록 한다. 나는 스펀지가 되고 싶었다. 나는 청중으로부터 받는 평가를 모조리 흡수하고 쓸모없는 내용은 걸러냈다. 그런데 내가 엉뚱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학생들은 내 강의 수행 방식을 혹평했다. 불안해서 내는 거친 숨소리가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 같다고 했다. 그 후 나는 명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구직 면담을 진행했는데 채용위원회는 나를 떨어뜨린 뒤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한 동료가 솔직하게 털어놓는 말을 듣게 되었다.
너는 학생들의 존경을 얻을 만한 자신감이 없어 보여. 그 이듬해 미국 공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대령들조차 나를 아주 박살냈다. 나는 이 발표에서 얻은 게 전혀 없지만 강사는 유용한 통찰력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라는 평가였다. 쓸모없는 비판으로 의기소침해지는 방법에 관한 단기 특강인 셈이었다. 비판하든 응원하든 둘 중 하나를 하기는 쉽다. 그러나 코치가 되기는 훨씬 힘들다. 비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약점만 보고 치부를 공격한다. 응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장점만 보고 가장 큰 장점만 찬양한다. 코치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고 여러분이 훨씬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 내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싶다면 성능이 훨씬 좋은 여과기가 필요했다. 나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과 응원하는 사람 모두를 코치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이는 실수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피드백을 구하기보다 조언을 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피드백은 여러분이 지난번 얼마나 잘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조언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더 잘할지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단순한 변화만으로 훨씬 구체적인 제안과 건설적인 조언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나는 피드백을 구하는 질문을 조언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하자 갑자기 사람들은 내게 유용한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농담이 먹힐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농담으로 강의를 시작하지 말길 바란다는 조언을 받았다. 청중이 늘 내 썰렁한 농담에 호응하지는 않았고 농담 뒤에 흐르는 침묵은 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사적인 사연으로 말문을 열라. 이것은 당신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낸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애썼지만 청중과 교감을 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청중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했다. 10여 년을 연습한 끝에 나는 마침내 테드 강연에 초청받았다. 나는 글로벌 안경 제조 기업 와비 파커에 투자할 기회를 놓친 사연으로 말문을 열었고 좋기 42초를 기다렸다가 첫 농담을 선보였는데 청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한 농담은 폭삭 망했고 여러 차례 내가 느끼는 불안감이 목소리에 묻어나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강연은 무사히 끝났다. 그 후 5년에 걸쳐 나는 3차례 더 테드 강연에 초대되었고 다스베이더는 깜짝 출연에 그쳤다. 나는 강연이 끝날 때마다 주최 측에 개선할 점이 뭔지 물어보았다. 조언은 하나같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이는 조언을 많이 구할수록 여과기 성능도 훨씬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렇다면 어느 조언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멜로디 홉스는 대학 입학 응모 자료들을 보냈고 하버드와 프린스턴 모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다. 프린스턴 대학교 측은 그녀를 프린스턴으로 데려오려고 유명한 동문 인사들과의 조찬에 초대했다. 이 모임에서 그녀는 NBA 농구 스타 출신의 미국 상원 의원 빌 브래들리 옆에 앉았다. 그녀는 브래들리에게 많은 질문을 퍼부었고 그는 그녀의 호기심에 큰 인상을 받고 멘토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브래들리는 홉슨에게 따끔한 피드백을 주었다. 그는 농구 선수 시절 재능 있는 선수들이 공을 다른 선수들에게 패스하지 않고 독차지하는 행태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장내 분위기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조심하지 않으면 볼 호그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홉슨은 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다. 비판을 받고 마음이 상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그것은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징표다. 마음이 상한다는 사실이 나약하다거나 방어적이라는 징표는 아니다. 자존심이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한 말이다.
스펀지가 되는 비결은 어떤 정보를 흡수하고 어떤 정보를 걸러낼지 판단하는 역량이다. 어느 코치의 조언을 신뢰할지의 문제다. 신뢰를 세 구성 요소인 아낌, 신용, 친밀로 나누어 보자.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 특정 과업을 판단할 자격이 없거나 여러분의 잠재력을 알 만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견해는 무시하고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을 아끼고 해당 분야와 여러분의 기량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개선할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건설적인 비판을 모조리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조언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 조언에 동의할 필요도 없다. 다만 무엇이 그들의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다른 반응을 끌어낼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홉스는 볼 호그가 되지 말라는 브래들리의 경고를 곱씹으면서 피드백이나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속으로 내가 울음을 터뜨리면 그는 다시는 내게 피드백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잠재력을 믿고 그녀가 성장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시간을 내 뼈아픈 충고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브래들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농구 선수였던 과거에서부터 정치인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는 볼 호그를 알아보는 눈썰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친밀했다. 그녀의 멘토가 되면서 그는 그녀의 기량과 단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 홉스는 눈물을 삼키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볼 호그는 약점이라기보다 과도하게 이용되는 장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흡수 역량은 분위기를 압도했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커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묻어버렸다. 그녀는 정보에 대한 자신의 갈증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홉슨이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자 브래들리는 계속 그녀에게 조언하고 싶어 했고 두 사람의 교감은 활짝 꽃피었다. 몇 년 후 그는 스타벅스 창립자에게 그녀를 소개했고 창립자는 그녀에게 이사회에 합류해 달라고 청했다. 그녀가 결혼할 때 브래들리는 결혼식장에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신부의 아버지 역할을 했고 홉스는 그를 평생 모셔본 적이 없는 아버지라고 불렀다. 많은 이들이 건설적 비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과잉 반응을 하고 제대로 잘못을 수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홉스는 정반대로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챔피언은 적응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무리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흡수 역량을 이용해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에 대해 더 알려고 했다. 그녀의 코치들이 그녀에게 해주었듯이 그녀는 뼈아픈 조언을 해주고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는 그녀를 대표하는 장점이 되었다. 홉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폭넓고 깊이 사고하도록 격려하는 이사회 구성원, 주저하지 않고 직언을 해주는 멘토라는 평판을 얻었다. 내가 직접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최근 홉슨이 내가 한 새로운 강연에 청중으로 참석했다. 강연 후 그녀의 동료들이 형식상의 찬사를 보냈고 나는 그녀라면 내게 직언을 해주리라 믿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조언을 구하자 그녀는 내게 쪽지를 주었다.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청중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분명한 주제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청중석에 앉아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흡수하고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중도 그 정보를 흡수하고 적용하도록 돕고 싶어 했다.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펀지의 특성이다.
전 과목 A 학점인 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어렸을 때 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어떤 점수를 받든지 최선을 다했다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데 꼭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네가 A를 받지 않으면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난 안단다. 엄마는 미소를 띠고 말했지만 나는 엄마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하면 안 된다. 성공을 달성하고 실패를 피하는데 신경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여러분은 대충 수술하고 만족하는 심장 전문의를 바라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기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구직 면접에서 사람들이 흔히 이용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 가장 큰 약점은 지나치게 완벽주의자라는 점이다. 완벽주의는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다. 완벽주의는 흠잡을 구석이 없고 싶은 욕구다. 결함 제로가 목표다. 잘못도 결함도 실패도 없어야 한다. 내 대학 동기생은 대학 진학 적성 검사 만점에 홀려서 I got 1600이었다. 졸업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이력서와 소셜미디어 링크드인 자기소개에 평균 학점 4.0을 내세우는 학생이 그런 사람들이다. 온라인으로는 최고의 삶을 누리는 듯이 보이지만 신체적, 감정적 상처를 창피해하고 숨기는 친구들이다. 완벽주의가 미국, 영국, 캐나다 전역에서 수년 동안 상승해 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도 완벽주의를 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사실 완벽주의는 1990년대에 급등했다. 잘 다듬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한 때보다 좋기 한 세대 전이다.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기대에 못 미치면 혹독한 비판을 받는다. 아이들은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결함은 하나같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일격을 가한다. 나도 겪어봐서 안다. 나는 5학년 때 세계 탐험가들에 대한 퀴즈 대회에 나가 상을 탔는데 대회가 끝나도 한 문제를 틀렸다며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른다. 인도로 가는 해상로를 발견한 사람은 마젤란이 아니라 바스쿠 다가마라는 사실을 어떻게 잊어버리니? 격투게임 모털 컴백 결승에 진출해 동네 영화관 평생 이용권을 탔을 때도 나는 신이 나지 않았다. 3등은 2등 나고자라고 생각했다. 산수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을 때도 실망했다. 겨우 98점이야?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완벽주의자는 직관적이고 익숙한 문제 해결에는 탁월하다. 학교에서 그들은 정답이 하나인 사지선다 문제와 암기한 내용을 되새김질하는 빈칸 채우기 문제로 구성된 시험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건축물은 얇은 청회색 사암 몰딩 안에 배치됐다. 지금도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 구절은 대학 1학년 때 기말고사를 공부하던 주말에 외웠는데 아직도 내 뇌리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실제 세상은 훨씬 모호하다. 예측 가능한 것들, 시험이라는 내 힘으로 통제 가능한 보호막을 떠나면 정답을 찾으려는 욕구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완벽주의와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성과 간 평균 상관관계는 0이다. 과제를 터득하는 역량으로 치자면 완벽주의자는 또래들보다 낫지 않다. 때로는 또래보다 못할 때도 있다. 사람들이 명문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목표로 삼도록 하는 기량이나 경향은 졸업 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른다. 자기 분야에서 장인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학교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세계적인 조각가들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그들은 대부분 평균적인 학생이었다. 3분의 2가 고등학교 성적을 B학점과 C학점으로 깔았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들과 건축 분야를 변모시키는데 못 미친 동료 건축가들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유형이 드러난다. 위대한 건축가들 가운데 훌륭한 학생이었던 사람은 드물다. 보통 평균 B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완벽주의 성향의 건축가들은 학점은 눈부시지만 훗날 뛰어난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는 훨씬 적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무결점 결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완벽주의자들은 세 가지를 잘못한다. 첫째,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집착한다. 사소한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찾느라 분주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내는 자제력이 없다.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한다. 둘째, 실패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어려운 과제를 피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량을 개발하려 노력하지 않고 이미 자신이 지닌 협소한 기량의 묶음만 정교하게 다듬으려 한다. 셋째, 실수하면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면 실수에서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실수를 점검하는 목적은 과거의 자신에게 창피를 주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완벽주의가 약품이라면 흔한 부작용에 대한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 주의, 성장 부진을 야기할 수 있음. 완벽주의는 우리를 점점 좁아지는 시야에 가두고 실수를 회피하게 만든다. 넓은 문제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점점 협소해지는 기량을 갈고 닦는 데만 집착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자신을 완벽주의자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아마 여러분은 중요한 과제를 하면서 그런 경향들을 겪어봤으리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는 누구나 완벽할 때까지 고치고 다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장족의 발전을 하려면 완벽함은 신기루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불완전함을 감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까지 히든 포텐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고 최연소 종신 교수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서 Think Again과 오리지널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책은 잠재력을 주제로 내 안의 잠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의 품성 개발, 장애물 극복, 기회 만들기라는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의 책은 두꺼운 편이지만 특히 이번 책은 실제 인물들의 사례를 자세히 기술하고 그 사례를 통해 교훈을 주는 형식이기에 쉽게 읽혔습니다. 개인에서부터 학교, 조직에 이르기까지 한 뼘 더 나를 성장시키고 작은 변화로도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공은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로 가늠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력한 책이었는데요. 얼마나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